1870년대에 대략 15cm에서 16cm 사이에 적당한 크기의 포탄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던 게 프랑스인데, 딱 중간, 이게 155mm잖아요. 155mm 규격에 맞춰서 포탄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밀가루나 쌀 같은 거다 기본적으로 계속 쓰이는 거고 굳이 바꿔야 될 이유도 없는 거다. 치트키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었어요. 미국의 팔라딘 자주포 쪽에서는 스마트탄을 사용하는데, 이 스마트탄은 날개가 달려있어요. 155mm 포탄인데 날개가 딱 펼쳐져요. 그러면 이 날개로 생성한 양력으로 좀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겠죠. 떨어질 때는 GPS를 활용을 해서 위치 정확도를 좀 높인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155mm라는 규격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1870년대에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입니다. 그 전쟁에서 프랑스가 지고 난 다음에 새로운 포와 그리고 포탄에 대한 수요가 생겨났고, 그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대략 15cm에서 16cm 사이에 적당한 크기의 포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규격에 맞는 포와 포탄을 새로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프랑스인데, 15cm하고 16cm의 딱 중간, 이게 155mm잖아요. 사실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육군국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 중에 하나가 프랑스였어요. 그래서 이 155mm 규격에 맞춰서 포탄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거의 뭐 쌀을 만들듯이, 그러니까 쌀과 같은 역할을 한 거죠. 155mm라는 규격을 계속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 지속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냉전 시대에 들어와서 탄약 4425라는 규격으로 길이 직경들을 다 정해놓은 그 규격이 그때 완전히 정립이 됩니다. 형태나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는, 굉장히 계속 쓰게 되는 일종의 소모품, 이런 거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규격화된 포탄이나 아니면은 총알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때 밀가루나 쌀 같은 거다,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계속 쓰이는 거고 과거에 이 규격이 있었다고 해서 굳이 바꿔야 될 이유도 없는 거다 라고 설명들을 하죠. 요즘 추세가 사실 105mm 탄에 대한 요구는 사실 많이 사라지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155mm보다 큰 것들도 많이 사라지고, 이렇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냉전이 끝났었기 때문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된 부분이 155mm조차도 서방 진영 전체에서 잘 생산을 해서 전쟁 하나를 치르기가 쉽지가 않더라 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155mm 라인 자체도 유지하기가 힘든데 다른 라인들까지 신경을 쓸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포탄은 과거에는 전장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포병의 위치나 위상은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시대에서 중요한 표적을 제거해야 되고 중요한 시설물을 타격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포를 사용을 하느냐라고 하면 아니거든요. 그 역할은 사실 대부분이 톤 단위의 항공폭탄들이 많이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곡사포라는 그 항목은 결국에 육군이 즉각적으로 동원해서 투사할 수 있는 주요 화력에 대한 요구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 포탄의 종류를 다양화를 해야 되느냐, 이건 오히려 군수 지원 체계에 부담만 크게 줄 뿐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표준이 된 거는 좀 사연이 있어요. 뭐냐면은, 원래 독일 쪽에서 야포의 그 6인치로 해서 152mm를 좀 쓰다가 소비에트 시절에 서로 기술 교류가 러시아 쪽하고 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에서는 또 152mm를 기준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걸 굳이 왜 155mm나 이런 다른 규격으로 안 바꿨냐는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산한 포탄이 있는데 전쟁을 하다가 이게 적에게 노획이 됐어. 그러면 적은 이걸 못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가 쓰고 있는 포탄이 노획되더라도 쓰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재미있는 소식들은 그런 소식들이죠. 그 122mm 방사포탄을 러시아에다가 북한이 보냈는데 그걸 중간에 또 어떻게 빼돌려서 그 포탄을 우크라이나 군이 쓰고 있다더라. 이런 것들이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과 포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은 1차 세계대전 때 이미 개발이 다 끝나 있어요. 155mm 포탄만 해도 사실은 냉전 시대 때 대부분이 사거리가 30km를 넘질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냉전이 끝나던 시기쯤, 그때부터 CZH-2000이라던가 아니면은 한국군의 K9 자주포 같은 구경장을 늘린 타입의 155mm 자주포들이 나오면서 사거리가 이제 40km대까지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다 치트키의 연장선상인 거예요. 치트키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랩탄이라고 해서 탄 끝에다가 로켓 추진 장치를 붙이는, 그러니까 로켓 추진을 뒤에 살짝 보조 추진을 이렇게 붙여줘가지고 포에서 밀어내는 이 힘에다가 운동 에너지를 조금 더 써서 이렇게 날아가는 방법. 근데 이건 단점이 뭘까요? 로켓의 추진제로 사용되는 곳만큼 내 포탄에 들어가는 장약을 줄여야 돼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155mm 포탄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포탄이고 엄청나게 강력한 포탄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포탄이 아닙니다. 정말 정확하게 딱딱 때려고 치지 않는 이상에는 표적을 확실하게 제압을 못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연평도 포격도발 때 대응 사격해보면 다 겪어봤잖아요. 연평도 포격도발 때 결과적으로 K9의 대응 사격은 실패했어요. 155mm라는 그 무유도 화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부정확한 부분, 그리고 떨어졌을 때 포탄 자체가 약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로켓 추진제를 이만큼 쓰게 되면 오히려 포탄의 효과는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한 게 이 자주포의 구경장을 한번 잡아서 늘려보고, 요 잡아 늘린 구경장에 쓰는 포는 공기 저항을 줄인 포탄을 써보자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비비탄. 포탄이 날아갈 때 공기 역학적으로 뒤쪽 공간이 진공이 되거든요. 비비탄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서 그 공간이 진공이 좀 적게 생기도록 싹 좀 이런 것들을 뿌려주면서 이렇게 밀고 나가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거리를 늘린 게 비비탄인 거고, 요즘 또 등장하는 방법은 포탄에 들어가는 폭발물의 양은 좀 희생을 하더라도 얘의 정확도를 좀 올려보자는 쪽으로 방향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게 미국의 팔라딘 자주포 쪽에서는 에르카라고 하는 개량이 나왔고, 그쪽 개량에서 보면은 지금 구경장보다 조금 더 길게 늘리고 거기에다가 스마트탄을 사용하는데 이 스마트탄은 날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포를 쏘고 나면 얘가 날개가 딱 펴져요. 155mm 포탄인데 날개가 딱 펼쳐져요. 그러면 이 날개로 생성한 양력으로 좀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겠죠. 멀리 날아가서 떨어질 때는 GPS를 활용을 해서 위치 정확도를 좀 높인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날개를 수납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폭약의 양, 그리고 유도부를 삽입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폭약의 양, 그런 것들이 줄더라도 얘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쏠 때는 당연히 돈 상태에서 올라가겠죠. 하지만 정점쯤에서 날개가 펴질 거 아니에요. 날개가 펴질 때쯤에는 자세를 이제 잡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검증 다 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첨단 전투 관리 체계들 속에서 표적의 위치를 거의 실시간으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구축을 하려고 미국에서는 지금 작업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표적의 위치가 나오면 바로 그런 포탄들을 한 발 한 발씩 쏴서 바로 때리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서 항공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포병의 중요성이 더 높은 것처럼 착시 현상이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게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두 번째, 지금까지 서방에서 포라는 이쪽 영역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신경했던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극단과 극단을 우리가 사실은 보고 있는 건데, 한국은 극단적으로 155mm 자주포에 정말 큰 투자를 했고, 그래서 사실은 실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미군이나 나토나 이쪽에서는 항공전력을 기반으로 해서 운용할 수 있는 정밀요도 무기 운용 능력은 열심히 키워놔서 잘 만들어놨는데, 우크라이나 군이 전쟁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이걸 지원을 해주려고 보니까 우크라이나 군은 어차피 이 정밀요도 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반 플랫폼들이 없어요. 전투기 없죠. 미사일도 적절하지 않죠. 우크라이나 군한테 줄 수 있는 거는 포탄과 관련된 그런 계열들밖에 없는데, 막상 포탄 생산이나 이런 능력들을 전체를 찾아보니까 한국하고 이스라엘 정도 빼고는 제대로 어떻게 된 나라들이 없어 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거든요. 연초에 이제 유출된 미국의 1급 기밀들을 확인을 해보면 결국에 우크라이나 군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세 이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155mm 포탄인데, 그 155mm 포탄의 주요 공급처가 결국에는 한국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만큼 다른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이쪽 능력을 지나치게 경시를 했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병에 대한 역할을 재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러면은 미국이나 서방 쪽은 자주포나 이런 거에 포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역으로 우리는 그쪽 능력보다는 정밀요도 무기 쪽 능력을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05mm는 사실 이제는 도태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탄도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효과 측면에서도 사실은 105mm 탄에 대한 효과에 의심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무유도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오차가 어느 정도 벌어지게 돼 있고, 이걸로 효과를 주려면은
충분히 많은 수의 포를 동시에 동원해서 타격을 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게 비용 대 효과가 안 나오고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요즘 155mm 탄도 그렇고 120mm 박격포탄도 그렇고 이걸 유도탄화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105mm 탄은 너무 작은 거예요. 과거에 미군도 그렇고 한국군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던 105mm 포탄들을 미군 같은 경우에는 105mm를 거의 밀어내면서 120mm 박격포탄으로 그냥 넘어가는 추세니까 그냥 보유 재고탄들을 우리한테 다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105mm 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버릴 수가 없어요, 포탄은. 얘를 폐기를 하려면 폭발물을 처리를 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하나씩 터뜨려가면서 이걸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위험하기도 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런 탄들이 너무 많이 재고가 쌓여 있으니까 이 재고를 폐기 처리하는 비용을 쓰느니 지금 105mm 포를 자주포로 개량을 해서 쓰겠다라고 한 것이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 좀 이상한 모양새의 105mm 자주포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인구는 감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지금 계속 줄어가는 상황에서 그렇게 인력 소요가 많이 들어가는 포에 대해서 굳이 이걸 유지를 해야 되느냐? 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105mm 자주포는 도태를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